하루 평균 3번의 남편. 왕성한 70대 대물 남편의 과도한 요구.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5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더군요. 한복 디자이너로 평생을 일했던 터라 은퇴 후엔 취미 삼아 한복 수선 작업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절이 다가오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엔 더했죠. 주변 사람들은 가족들과 모여 웃고 떠들 텐데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낡은 한복천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단골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좋은 분 한 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워낙 간곡히 말씀하셔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인사동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깔끔한 회색 셔츠에 단정한 바지 차림.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이시죠? 저는 정혜원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은퇴한 대학 총무과장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책이나 읽으며 지내고 있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혜원 씨는 말투에 교양이 묻어났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죠. 한복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전통을 지키려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등산도 즐긴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산에 올라가곤 했기에 공통점이 있었죠. 이정숙 선생님처럼 단정하고 고든 분은 처음 뵙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칭찬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죠. 헤어질 때쯤 정혜원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전시회에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뵙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간지럽고 설렜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마지막 인연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 전시회도 그 다음 주 산책도 즐거웠어요. 정혜원 씨는 늘 먼저 연락했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죠.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정혜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10년간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기쁨.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따뜻해 보이는 남자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제 삶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
아직은 그저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준비할 게 많지 않았죠. 저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고 정혜원 씨도 조촐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양가 친척 몇 명, 가까운 친구 한두 명만 초대했어요. 정숙 씨, 우리 나이에 번거로운 건 하지 말아요. 소박하게 하는 게 좋죠. 정혜원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마음 편했어요. 결혼식장은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수수하게 장식되어 있었죠. 드레스 대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연분홍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결혼을 하는구나. 식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도 짧았고 축가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혜원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거래처 사장님이 웃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몇 안 되는 하객들도 박수를 쳐주셨죠. 식이 끝나고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정혜원 씨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긴장해서인지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정혜원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었죠. 제 짐은 이미 며칠 전에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아파트는 깔끔했습니다. 30평대 중반쯤 되는 크기였죠. 거실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베란다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정혜원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정숙 씨, 정혜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둘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외로웠던 밤들, 아무도 없는 식탁, 혼자 켜고 끄던 불빛들. 저도 그래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혜원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됐죠. 긴장되더군요. 이 나이에도 첫날 밤이라는 게 어색하고 떨렸습니다. 침실은 단정했어요. 크림색 침대 커버, 작은 스탠드, 옷장,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숙 씨 앉으세요. 정혜원 씨가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정혜원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정숙 씨, 이건 의식이에요. 네, 의식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은 늘 중요하죠. 우리 관계의 시작을 제대로 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마치 회의 시간에 보고하듯 감정이 없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낮에 보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어디 갔는지 지금 정혜원 씨의 눈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반응을 체크하듯 저를 관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관계에도 순서가 필요해요. 순서? 관계의 순서라니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의식이라니. 사랑이 의식일 수 있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인데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네, 알겠어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웃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정혜원 씨는 제 옆에서 곧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의식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원래 남자들은 좀 서툴잖아.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정혜원 씨가 말한 의식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의 차가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제 안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하지만 그 씨앗은 곧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결혼 2주가 지났습니다. 신혼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었어요. 정혜원 씨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했죠. 저녁은 6시 반, 취침은 밤 10시. 모든 게 정확했어요. 처음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여겼죠. 하지만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A사 용지만 한 크기였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표였습니다. 제목은 생활 일정표였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대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청소 시간, 빨래 시간, 장보기 시간, 심지어 외출 가능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적힌 항목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시간 마이너스 월수금 오후 9시. 저는 그 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행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요. 이게 뭐지? 그때 정혜원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건 우리 생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살아야 편하잖아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걸 꼭 이렇게 정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당연하죠. 관계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면 혼란스러워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걸 설명하듯 말했죠. 정숙 씨,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이 답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시간이라는 건, 아, 그거요? 우리 관계를 위한 시간이죠.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해요. 정혜원 씨는 마치 운동 스케줄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일정표대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8시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전엔 청소와 빨래, 오후엔 장보기나 개인 시간.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9시가 되면 정혜원 씨가 거실 시계를 힐끗 보고 말했어요. 정숙 씨, 잠깐만요. 처음엔 그냥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잠깐만요는 신호였죠. 정해진 시간이 됐다는. 그리고 끝나면 정혜원 씨는 책상으로 가서 달력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표시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 걸까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이젠 잠깐만요라는 말이 하루 3번으로 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혜원 씨는 더 자주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식사 후에도, 설거지 중에도, 책을 보다가도 그 말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야 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은 좀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정혜원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곤하다고요? 우리 일정에 맞춰야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었죠.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당신만 편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쉬는지도 정해져 있었구나. 일정표를 다시 봤어요. 개인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씩 일주일에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외출이 아니라 집안에서만 쉴 수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카페에 가는 건 주말에만 가능했죠. 그것도 오후 3시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선 정혜원 씨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코까지 골면서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관리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정혜원 씨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노트였습니다. 그는 날짜별로 뭔가를 빼곡히 기록하고 있었죠. 제 이름도 보였어요. 이정숙 마이너스 월요일 9시 15분 수능적, 수요일 9시 20분 약간 저항, 금요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정혜원 씨는 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응을, 제 태도를, 제 모든 것을 마치 실험 일지처럼 적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죠. 통제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생각할 순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두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일정표대로 살았고 잠깐만요라는 말에 따라갔어요. 달력엔 체크 표시가 늘어갔고 노트엔 제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정혜원 씨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청소할 때도 몸을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긴장된 생활, 통제당하는 일상, 숨 쉴 틈 없는 규칙들. 그게 모두 몸으로 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푹 쉬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혜원 씨에게 말했죠.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잠시 요양원에 입원하려고요. 요양원이요?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받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혜원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나으세요. 일주일 후 저는 강남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1인실을 배정받았고 창밖으론 작은 정원이 보였죠. 정혜원 씨 없이 혼자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정표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깐만 요라는 말도 들리지 않았고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인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휠체어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그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혹시 이정숙 씨 아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저는 한미경이라고 해요. 여기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고요. 허리 치료 때문에 왔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미경 씨가 다시 말했어요. 남편분이 정혜원 씨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 이름을 알죠?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알아요. 들은 적이 있어서요. 들었다고요? 어디서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그 사람 아직도 그대로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심하세요, 이정숙 씨. 그 사람은... 한미경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휠체어의 할머니가 뭔가 중얼거렸어요. 아, 어머니. 금방 갈게요. 한미경 씨는 황급히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그대로라니 무슨 뜻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어요. 한미경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하지만 복도에도 정원에도 식당에도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미경 씨 보셨어요? 휠체어 타신 어머니 모시는 분이요. 아, 그분이요? 어제 퇴원하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셔서 집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이요? 어제요? 네, 저녁에 급하게 나가셨어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탁자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건데요. 흰 봉투였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에게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혜원 씨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그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고 정혜원 씨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사진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낡은 펜으로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이 여자는 누구지? 한미경 씨가 왜 이걸 남긴 거지? 사진 속 여인을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미경 씨와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한미경 씨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미경 씨는 정혜원 씨를 알았던 게 아니라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부인인가? 아니면 연인이었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요양원 원무과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한미경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주소라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막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혜원 씨가 면회를 왔어요. 좀 나아졌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정혜원 씨를 관찰했어요.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 한미경 씨는 누구지? 정혜원 씨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일정표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당신 없으니 좀 불편하지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정표? 그 끔찍한 통제의 상징. 곧 퇴원할 거예요. 그래요. 빨리 집으로 와요. 정혜원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이제 무섭게 느껴졌어요. 면회가 끝나고 정혜원 씨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의문뿐이었어요. 한미경 씨는 누구일까? 왜 경고를 남긴 걸까? 정혜원 씨는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걸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혜원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나았어요? 이제 다시 우리 일정대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일정표?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침대, 옷장, 책상.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남긴 사진과 경고.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알아내야 해. 정혜원 씨가 누구인지, 과거에 뭘 했는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혜원 씨가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1시간 후에 올게요. 점심 준비해 두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 씨가 열쇠를 어디 두는지 알고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 맨 윗칸이었죠. 조심스럽게 열쇠를 꺼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재는 깔끔했어요. 책장엔 법률 서적과 경제 관련 책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칸엔 펜과 클립, 메모지. 별거 없었어요.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그때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엔 개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미경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이었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혜원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날짜를 봤어요.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 2년간 꾸준히 다녔더군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단서였어요. 충동조절 장애, 강박 장애, 통제 욕구 과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제 욕구, 바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였어요. 일정표, 규칙, 잠깐만요라는 명령.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날짜는 4년 전이었죠. 정혜원 씨가 이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김는 피고 정혜원의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름이 검은 마커로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김 씨 성을 가진 여자였다는 건 알 수 있었죠. 반복적인 일상 통제, 외출 제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제가 지금 겪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제 상황은 더 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전 부인도 나처럼 당했구나.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때 더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습니다. 고 김의 사망진단서 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죠. 사망 원일란을 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혼 후 1년 만에. 그 나이에 심장마비라니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혜원 씨 때문에. 그래서 한미경 씨가 경고한 거구나. 한미경. 김 씨. 혹시 한미경 씨가 이름을 바꾼 걸까요? 전 부인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급하게 서류를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랍을 닫으려는데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테이프도 찢어진 상태였고요. 정숙 씨? 정혜원 씨 목소리였습니다.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억지로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장 앞으로 재빨리 이동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정혜원 씨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 책 좀 찾고 있었어요. 한복 디자인 관련 책 있나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킬까봐 겁났어요. 정혜원 씨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재는 내 공간이에요.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죠.
죄송해요. 몰랐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혜원 씨는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켰다. 봉투가 찢어진 걸 볼 거야. 하지만 정혜원 씨는 서랍을 대충 보고는 닫았습니다. 나가세요. 점심 준비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알아버렸어. 정혜원 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점심을 차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 부인의 죽음, 통제 욕구, 정신과 치료 기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정혜원 씨는 치료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니, 치료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정혜원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숙 씨, 정혜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서랍 말이에요. 내 서류 봤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아니에요. 안 봤어요. 거짓말 마세요. 봉투가 찢어져 있었어요. 정혜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봤어요. 왜 봤어요? 내 허락도 없이?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뭘 했는지. 정혜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건 치료받던 기록이에요. 나는 다 고쳤어요. 고쳤다고요? 지금 저한테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정표, 통제, 감시. 전 부인한테 했던 것처럼요. 정혜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전 부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건 그 사람 선택이었어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너무나 태연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잠깐만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예전엔 그냥 명령이었지만 이젠 협박처럼 들렸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문 열어요. 일정대로 해야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정숙 씨, 문 열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아니면 저도 전 부인처럼 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요. 정혜원 씨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도연 변호사님, 제가 한복 디자이너로 일할 때 단골 고객이셨던 분이죠. 은퇴하셨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이정숙이에요. 아, 정숙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침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차분히 말해보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것, 정혜원 씨의 통제, 발견한 서류들, 모든 걸 쏟아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박도연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외출하려는데 불안했어요. 정혜원 씨가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강남 쪽 건물이었죠. 30분쯤 걸렸습니다. 건물 3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패엔 박도연 법률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문이 열렸어요. 박도연 변호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정숙 씨. 68세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를 내주셨어요. 자,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하게요. 일정표, 노트 속 기록, 서류, 전 부인의 죽음. 박도연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 나를 감시해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요. 언제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야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요. 지금 정숙 씨가 겪는 건 명백한 가정 폭력이에요.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죠.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 그 사람 이름이 정혜원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박도연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있네요. 정혜원. 4년 전 이혼 소송 기록이 있어요. 전 부인이요? 네. 그런데 여기 재산 분할 관련 기록도 있네요. 이상한데요?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전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정혜원 씨 명의로 넘어갔어요. 이혼하면서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보통은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전 부인이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면요? 강제로 빼앗긴 거죠. 협박이나 강요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전 부인 재산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렸다는 얘기가 법조계에 돌았어요. 당시에 좀 문제가 됐었죠. 박도연 변호사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위험한 거예요? 당연하죠. 정숙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복 작업실을 팔아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억대가 넘는 금액이었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 제 명의로 돼 있어요. 통장도 제가 갖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절대 넘기지 마세요. 통장이나 도장, 비밀번호 같은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박도연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지금 당장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일정표 사진, 노트 사진, 서류 복사본. 가능한 모든 걸 확보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만난 한미경 씨 얘기했죠? 그분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내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언제든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미경 씨가 있던 곳이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미경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미경 씨요? 어떤 분이신데요? 며칠 전에 어머니 모시고 계시던 분이요. 50대 중반쯤 되셨고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기록엔 보호자 이름이 김은희로 돼 있는데요. 김은희요? 한미경이 아니라 김은희였습니다. 가명을 쓴 걸까요?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원장님, 저 며칠 전에 여기 입원했던 이정숙이라고 해요. 한미경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한미경 씨요? 아, 김은희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원장은 저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데요? 어떤 분이셨는지, 왜 여기 계셨는지 알고 싶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세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본인은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어떻게 안 좋으셨는데요? 심리적으로요. 우울증이 심하셨죠.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분 사진 같은 거 있나요? 원장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복도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 봉사자분들 사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액자를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한 액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 한미경 씨가 있었어요. 아니, 김은희 씨였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젊은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받은 찢어진 사진 속 여인과 똑같았어요. 전 부인이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바로 정혜원 씨의 전 부인이었던 거예요. 저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김은희 씨요? 몇 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죠. 원장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3년 전이었나요?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미경 씨, 아니 김은희 씨, 정혜원 씨의 전 부인,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만난 사람은, 아, 그분 동생분이셨을 거예요. 가끔 언니 흔적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동생? 그래서 경고를 남긴 거였구나. 언니가 겪은 일을 제가 겪지 않도록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정혜원 씨가 전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였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의 통제와 학대가 그분을 죽인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박도연 변호사님 말대로 일정표 사진을 찍고 서재에서 서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정혜원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혜원 씨의 통제와 협박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거요. 녹음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거실 소파 밑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녹음기가 배달됐습니다. 정혜원 씨가 산책 나간 사이 거실 소파 아래쪽 틈새에 집어넣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작게 깜빡였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혜원 씨는 신문을 보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네, 곧 차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혜원 씨는 말이 없었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택시 탄 거 알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잠깐 약국 다녀왔어요. 허리약 사러요. 약국이요? 어느 약국인데 택시를 타고 가요? 정혜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멀리 있는 약국이었어요.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요.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부턴 어디 가든 미리 말하세요. 알겠어요?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뒤에서 정혜원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밤 9시가 됐습니다. 정혜원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왜 피하죠? 등을 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안 피해요. 요즘 계속 방문 잠그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혜원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요. 일찍 자는 건 좋은데 나랑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게 거역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역? 마치 제가 부하 직원인 것처럼 말했어요. 거역이요? 전 당신 부하가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특히 아내는 남편 말을 들어야죠. 정혜원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말을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질서는 있어야 해요. 우리 집엔 우리 규칙이 있어요. 정혜원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가세요. 우리 시간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정숙 씨,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부부의 의무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녹음기가 소파 밑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통제예요? 같은 거예요. 사랑은 통제 속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정혜원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쳤어요.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밖에서 정혜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문 열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혜원 씨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가끔 대학 총동창회 모임에 나간다고 했었죠. 저녁에 올게요. 집에 있어요.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재빨리 거실로 갔어요. 소파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혜원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게 거역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부부의 의무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랑은 통제 속에서 완성되는 거니까. 모두 녹음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저는 녹음기와 복사한 서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 다 모았어요. 잘했어요. 지금 바로 오세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녹음 파일과 모든 서류를 전했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보셨습니다. 녹음도 들으셨죠? 충분해요. 이혼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정신적 학대, 통제, 협박.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숙 씨,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집에 가서 당당하게 맞서세요.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낯선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제 거였다면 기억할 텐데 처음 보는 색깔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립스틱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혜원 씨가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탁에 립스틱을 탁 올려놓았어요. 이건 뭐예요? 정혜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이건 당신이 데려온 여자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정혜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건 일이야. 단순한 위로였다고. 위로요? 그게 당신의 사랑이에요? 정숙 씨, 오해하지 마요. 그냥 총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 전 부인도 이렇게 당했겠죠. 통제당하고, 감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정혜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부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요? 당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였다고? 말 조심해요. 정혜원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통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나도 알아요. 모든 걸 다요. 당신이 뭘 안다는 거예요? 병원 기록, 이혼 서류, 재산 문제. 다 알아요. 그리고 녹음도 했어요. 당신이 날 협박한 거요. 정혜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라고? 네. 증거 다 모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정혜원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혜원 씨가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박도연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일정표, 정신과 기록, 전 부인 관련 서류. 하나하나가 정혜원 씨의 통제와 학대를 증명했죠. 정혜원 씨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어요. 재판은 2번 열렸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았어요. 변호사님은 정혜원 씨가 가진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필요 없어요. 제 돈만 지키면 돼요. 정숙 씨, 당신 권리예요.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그 사람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돈엔 전 부인의 피눈물이 섞여 있잖아요. 박도연 변호사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죠. 한 달 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날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거였죠. 하지만 서울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혜원 씨와 보냈던 시간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강원도 평창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한복 전시회 때문에 방문했던 곳이었죠. 공기가 맑고 조용했던 게 기억났어요.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한옥이 하나 나왔어요. 방 2개에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재봉도구, 한복 1000몇 필. 그게 전부였죠. 서울을 떠나는 날 박도연 변호사님이 배웅 나오셨습니다. 잘 가요, 정숙 씨. 가끔 연락해요.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포옹을 나눴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차갑고 깨끗했죠. 한옥집은 오래됐지만 단정했습니다. 마당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한쪽 방을 작업실로 만들기로 했어요. 낡은 재봉틀을 꺼내 놓았습니다. 10년 넘게 쓴 거였죠. 페달을 밟아봤어요. 딱딱 소리를 내며 잘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다들 친절했어요. 한복 수선하신다고요? 잘 됐네요. 우리 동네엔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집 앞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숙 한복방.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이었어요. 어설펐지만 정이 갔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죠. 치마 길이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들 급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펼쳐놓고 치수를 쟀어요.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인생의 찢어진 자리를 다시 꿰매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원 씨와의 시간은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그 악몽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죠. 일정표도 없었어요. 달력에 체크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제 마음대로 제 시간을 살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름 모를 들꽃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박도연 변호사님이 서 계셨어요. 변호사님,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궁금해서요. 잘 지내나 싶어서요.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드렸어요. 여기 공기 참 좋네요. 그죠?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제 웃네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네, 이제야 제대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정혜원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사람 요즘 다른 여자 만난다던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겠죠.
씁쓸했지만 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불쌍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박도연 변호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뭐 하며 지내요? 한복 수선하고 가끔 새 한복도 만들어요. 손님이 많진 않지만 먹고 살만해요. 그거면 됐죠. 돈보다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변호사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소식도 듣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항상 환영이에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문을 나서다 멈춰 서셨어요. 정숙 씨, 네, 당신 정말 잘했어요. 그때 용기 낸 거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힘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손을 흔들며 떠나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가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반쯤 완성된 한복 저고리가 놓여 있었죠. 바늘을 들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번엔 진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 바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실을 자를 수 없었죠.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